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수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의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협력해서 만든 전시로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78점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은 초상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1856년 세계 최초의 초상화 전문 미술관으로 설립되었고 영국과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빛낸 인물들의 초상화 약 40만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두 기관의 첫 번째 협업 전시이자 서양의 초상화 전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전시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초상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명성, 권력, 사랑과 상실,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자화상이라는 5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전시의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하나의 동일한 주제 아래 16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5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초상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에서부터 조각, 판화,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초상화를 소개함으로써 초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의 주제가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화라는 그림은 낯설지만 공감하기 쉽고 단순하지만 복잡한 의미를 가진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명성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명성이라는 말은 뜻을 풀어보면 세상에 떨친 이름이란 뜻인데요. 명성이란 기억할 만한 탁월한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명성을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를 대표할 수 있을 때 그 분야의 아이콘, 시대의 얼굴로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일군 16명의 초상화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들은 작가도 그려진 시기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주인공의 명성에 기반해서 그려졌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명성 있는 인물들의 초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물의 초상화를 보존하고 기억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초상화가 그려지고 미술관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 소장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림 속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의 결과가 담겨 있는 흥미로운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 전시의 가장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인데요.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대문호의 초상화치고는 다소 좀 소박해 보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술성 면에서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작품은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존 테일러라고 하는 화가 겸 배우에 의해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를 생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18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자였던 윌리엄 데버넌트가 한때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 샨더스 공작이 이 작품을 소장했다가 1856년 국립초상화미술관이 설립될 때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초상화미술관의 설립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권력계급인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로부터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계층을 위한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무수한 논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제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소장품으로 선택된 것이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천재적인 과학자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초상화입니다. 뉴턴이 약 60세 무렵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뉴턴은 이 그림이 그려진 다음 해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왕립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1705년에는 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는 등 최고로 영예로운 시절을 보낼 무렵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머리와 어깨의 각도 그리고 가발이라던가 이런 옷주름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초상화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과학자의 아주 형용한 눈빛이 그대로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뉴턴은 생전에도 이미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졌던 인물로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뉴턴의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뉴턴은 자신의 명성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로 초상화의 모델이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고드프리 넬러라는 화가는 영국 국왕의 초상을 수차례나 그렸을 정도로 실력 있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뉴턴과 모두 4번에 걸쳐서 초상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그 가운데 2번째 작품으로 뉴턴이 매우 아껴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2 작품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예술가이자 사상가인 윌리엄 모리스의 초상화와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던 간호사 메리 시콜의 초상화입니다. 2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딱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2 사람의 인생과 2 사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당시에 심화되었던 산업화와 공장식 대량 생산에 반발해서 중세 장인 정신을 표본으로 삼는 새로운 미술 공예 운동을 펼쳤던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평소에 초상화 모델을 서길 극도로 꺼렸던 인물로 그의 초상화는 사실 별로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이 초상화도 딱 단 한 번에 모델을 섬으로써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제작한 빅토리아 시대 저명인사 50인의 초상화 세트에 포함되었고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초상화 주인공의 사후 10년 이후에 수집한다는 원칙을 깨고 살아있는 인물로서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이 인물이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있고 유명했던 인물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반면에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 메리 시콜을 그린 그림인데요. 메리 시콜은 영국인 출신 아버지와 자메이카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간호학을 배웠고요.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이팅게일이 조직한 간호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아마도 인종적인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절에 굴하지 않고 자비로 크림 반도로 달려가서 군인들을 위한 보호소를 짓고 간호 활동을 펼쳤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는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할 정도로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이 되어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초상화는 메리 시콜이 한 60대 후반 무렵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카리브해의 전통을 나타내는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그리고 가슴에는 그녀가 활약했던 크림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하는 그런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리 시콜의 이러한 명성과 활약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바로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즉 역사가 그녀의 명성을 기록하기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메리 시콜의 초상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단 이 한 점뿐입니다. 윌리엄 모리스의 초상화와 메리 시콜의 초상화는 역사가 기록한 명성과 그렇지 않은 명성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에드 시런이 있다고 할 만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초상화입니다. 에드 시런은 10대 때부터 이미 음반을 녹음하고 공연을 해왔던 걸로 유명한데요. 2011년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이래로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실력파 뮤지션입니다. 그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콘텐츠로도 유명한데요. 이 그림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화가인 콜린 데이비슨이 그린 그림입니다. 에드 시런의 약 25세 무렵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작가가 그린 2점의 에드시런 초상화 가운데 한 점입니다. 실물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전통적인 유화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 곳곳에 붓터치와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굵은 머리칼과 그리고 아주 푸른 눈이 인상적인 이 그림은요, 작가가 이 에드시런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을 하고 스케치를 남긴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에드시런 같은 대중스타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늘 접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에드시런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때 화가는 에드시런이 공연하는 모습이 아니길 바랬다라는 후일담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의 바램대로 정말 내면으로 침잠해 있는 어떤 성찰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2016년에 제작되고 바로 그 이듬해인 2017년에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아직 20대에 불과하고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에드시런을 우리가 앞으로 역사가 기록할 시대의 얼굴로서 박물관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의 2번째 주제에서는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초상화를 살펴봅니다. 초상화는 오랫동안 힘 있는 사람들을 그려왔는데요. 그들의 권위와 권력,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각종 소품과 자세, 배경 등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왕족이나 귀족, 군사적 지배자의 초상화가 이 분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권력과 권위를 다루는 초상화 역시 달라집니다. 세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여전히 세상을 이끄는 강성 권력이 존재하지만 이와 더불어 세상에는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힘 또한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영향력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상에 나온 것으로 2부에서 소개되는 초상화의 절반가량이 이 새로운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군주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여왕이 약 42살 무렵에 그려졌을 걸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당시 왕실의 수석화가였던 니콜라스 힐리어드라는 인물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통제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왕은 25세에 아주 정력적인 왕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이복 언니로부터 왕국을 이어받았는데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군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여왕이 평생 내세웠던 상징은 순결함과 국가에 헌신하는 군주로서의 이미지였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살았던 16세기를 생각해보면 통치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계자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결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이 초상화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장치를 담당했는데요. 사실 이 초상화는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여왕을 그렸다기보다는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가득 찬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여왕 초상화의 정가운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불사조 모양의 장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사조는 불꽃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상상의 동물로 순결함과 불멸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여왕은 이 상징을 매우 선호해서 다른 옷에도 이런 상징물을 부착하고 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왕이 입고 있는 옷에는 수많은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진주는 여왕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많은 상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왕이 들고 있는 이 붉은 장미입니다. 붉은 장미는 엘리자베스 1세가 속해 있는 튜더 왕가의 상징입니다. 즉 여왕은 이렇게 붉은 장미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본인의 국왕으로서의 적법성과 그리고 본인이 튜더 왕가의 적합한 후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초상화를 통해서 국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적외선으로 촬영한 자료를 보면 이 그림이 최종 완성 직전에 어떤 수정을 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눈과 코의 위치를 수정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왕은 본인이 국왕으로서 보여지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통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작품은 초상화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 왼편으로 보이는 작품은 바로 영국의 국왕 찰스 1세의 초상화고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올리버 크로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숙명의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아마 꿈에서라도 이렇게 나란히 있고 싶지는 않을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먼저 찰스 1세의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1세가 국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도 국왕의 초상화로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는 왕관이라든지 왕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국왕의 초상화에 함께 등장하는 소품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으로 침잠해 있고 학자와도 같은 진지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찰스 1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입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과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당대 네덜란드 출신의 최고의 화가였다라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리버 크로멜의 초상화를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1649년 올리버 크로멜이 바로 찰스 1세를 처형한 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권력을 없애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사람의 승리자로서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로버트 워커라는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기존의 권력을 부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왕위에 오르진 않았죠.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최고의 지배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왕이 되기를 선택하진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최고 권력자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당시 화가의 고민의 결과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옆에 있는 찰스 1세의 그림과 비교해서 오히려 왕보다도 더 왕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군사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알 수 있도록 갑옷을 입은 모습에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매듭을 묶어주고 있는 시동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군사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전의 권력을 없애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음에도 초상화에서는 기존의 권력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초상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앞서 보셨던 찰스 1세의 증손자이자 제임스 2세의 손자인 찰스 스튜어트 왕자의 초상화입니다. 일명 잘생긴 찰리 왕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인물은 제임스 2세가 영국에서 축출된 이후 망명지를 떠돌며 살았던 스튜어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다시 왕위에 복권할 권력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국왕 초상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신 초상화로 그려졌고 국왕의 예복을 갖춰 입은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같은 그림은 아마도 이 스튜어트 왕가의 지지자들에게는 큰 호소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찰리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을 제커바이트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제커바이트들은 언젠가는 다시 영국의 왕위를 되찾을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45년 군사를 몰아서 스코틀랜드에 상륙한 찰스 왕자는 영국 정규군에 의해서 금방 격퇴되고 맙니다. 결국 가까스로 프랑스로 도망친 스튜어트 왕자는 망명지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권력이 쫓고 있는 달콤함과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게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씁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두 작품은 앞서 보셨던 전통적인 권력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진 두 인물의 초상화입니다. 지금 제 왼쪽으로 보시는 인물은 루이즈 조플링이라는 인물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 활약했던 초상화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조플링은 여성 화가도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그런 뜻을 받아서 여성만을 위한 미술 학교를 설립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립예술가협회에 등록한 최초의 여성 회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플링은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마주하는 좌절과 한계를 느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조플링이 그녀의 남편인 조셉 조플링을 위해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 밀레이의 화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플링은 훗날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경직되고 그리고 다소 도전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본인이 바로 초상화 화가였기 때문에 어떤 포즈를 취하면 가장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파악했고 단 5번의 모델을 서는 것만으로도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조플링의 당당한 눈빛과 약간 치켜든 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상을 향한 도전적인 그녀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작품은 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 중에 가장 최근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림 속의 인물도 전시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최연소 인물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밸리 출신의 말랄라 유사프사이인데요. 우리에게는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했던 어린 나이에도 탈레반 치하의 지역의 실상을 알리는 데 헌신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2012년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탈레반에 의해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영국으로 옮겨진 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말랄라는 그 뒤로 여성과 아동의 교육과 인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란 출신의 영화 감독인 쉬린 네샤트가 제작한 작품으로 말랄라의 초상화를 그린 2점의 작품 가운데 한 점입니다. 여러 점의 사진을 찍은 뒤 그중에 2점을 선별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 위에는 파슈토어로 쓰여진 시를 장식서체로 써 넣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말랄라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의 여전사 마이완드의 말랄라와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 현대의 말랄라의 삶을 대비하면서 두 여성의 강인한 삶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말과 교육의 힘을 믿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역설했던 말랄라의 내면의 힘과 단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초상화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마치 그림 속의 인물과 실제로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화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사진을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 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3번째 주제에서는 사람과 상실이라는 키워드로 초상화를 살펴봅니다. 떠나간 이를 추모하며 그린 사후 초상화에서부터 열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초상화, 사랑의 맹세, 군주에 대한 헌신이 담긴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소개합니다. 3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말린 두마가 그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초상화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작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작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꽉 채운 푸른빛의 에이미의 얼굴이 매우 슬퍼 보이고 아주 강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미 블루라는 제목인데요. 말 그대로 푸른색으로 가득 찬 그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녀의 우울했던 삶과 그녀가 평생 천착했던 블루스 장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런던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10대에 이른 나이서부터 아티스트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일찌감치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거둔 엄청난 성공은 그녀의 삶에 우울함과 불행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반항적인 기질과 복잡했던 사생활은 언론의 표적이 되어 그녀의 평생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화가 말린 두마는 평소에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두마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때이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올해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울려 퍼지고 있는 그녀의 음악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바라볼 때 그림 속 에이미의 슬픈 모습이 더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은 작품입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17세기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가운데 하나였던 케플 남작 가문의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은 압도적인 크기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자신들의 부유함과 안락함을 보여주듯이 그들이 살았던 저택의 웅장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 코넬리어스 존스는 네덜란드 이민자 출신의 화가로 당대 상류사회에서 인정받던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은 반다이크가 그렸던 국왕 찰스 1세와 헨리에타 왕비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그린 초상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정한 모습을 한 채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케플 남작 부부에게는 모두 9남매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가운데 5명의 자녀를 두었을 때 그려진 그림이고요. 중앙에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그림은 그 규모나 화려함으로 봐서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림 속 인물들 간에 흐르는 친밀함의 강도로 매우 다정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화가를 보기 마련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중앙에 있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케플 남작 부인이죠. 이 남작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아주 견고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약 10년 뒤 이 가족에게는 큰 비극이 닥칩니다. 원래 의회파였던 케플 남작이 찰스 1세를 지지하면서 국왕과 더불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남작 지위를 이어받은 장남 아서 또한 다음 때 왕이었던 찰스 2세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서 런던탑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가장 행복하고 기념할 만한 순간을 담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 있는 것을 보면 가족 간의 견고한 애정을 담은 초상화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스튜어트 왕가의 일족으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오비니경, 조지 스튜어트의 초상화입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전신 초상화 가운데 가장 큰 작품인데요. 조지 스튜어트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 강한 젊은이의 전형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총망받는 미래가 약속된 삶이었음에도 찰스 1세를 지지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불과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약 20살 무렵의 오비니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안토니 반다이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오비니경은 한적한 전원을 배경으로 양치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양치기 치고는 옷차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진주 브로치로 고정한 비단 망토라던가 고급스러운 푸른색 옷은 그가 양치기로 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귀한 신부님을 보여줍니다. 오비니경이 한쪽 팔을 올리고 기대고 있는 바위 위를 자세히 보시면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은 사랑은 내 존재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 오비니경은 캐더린 하워드와 비밀리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즉, 이 화려하고 뛰어난 초상화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맹세와도 같은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시의 네 번째 주제 혁신에서는
지난 500여 년간 초상화가 걸어온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화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홀로그램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초상화들이 소개됩니다. 4부에서는 단 12점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간격과 다양함은 분명히 시각적인 즐거움과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회화를 떠올리면 바로 유화를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이야 유화가 기본적인 개념이고 기법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기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매우 생소한 새로운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나온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1559년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초창기 유화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데이커 부인 메리 네빌과 그녀의 아들 데이커 남작인 그레고리 파인즈입니다. 이 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자 관계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 두 모자의 아주 신난했던 인생의 역정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메리 네빌은 그녀의 남편이 처형됨에 따라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약 17년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아들에게 자기와 재산을 되찾아주고자 메리 네빌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 집안이 복권되던 해에 이를 기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당시 네덜란드 출신으로 각광받던 화가인 한스 유어스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메리 네빌은 이 그림 이전에도 한스 유어스와 몇 차례 초상화 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그려진 것처럼 아주 생생한 그림이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그림이지만 디테일이 아주 정교한 것도 또한 이 그림에서 볼만한 점입니다. 특히 모자가 입고 있는 옷의 질감이라든지 옷에 붙어있는 보석의 반짝거림, 그리고 모피의 질감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대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서양의 유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스 유어스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화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때에 그려진 당시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돼서 그려진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 왼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보다 약 70년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위대한 화가 루벤스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림의 주인공은 14대 에런들 백작인 토머스 하워드입니다. 토머스 하워드는 찰스 1세의 치하에서 가장 신임받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특히 예술의 옹호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컬렉션으로는 영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루벤스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외에도 에런들 백작이나 백작 부인을 그린 루벤스의 그림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29년 루벤스가 화이트홀 궁전의 천장화를 완성하기 위해 런던에 왔을 때 그려졌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서 보았던 유화와 같은 유화 기법을 쓰고 있지만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셨던 데이커 모자의 초상화가 아주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진 유화였다면 지금 보시는 루벤스가 그린 에런들 백작의 초상화는 훨씬 더 표현적이고 인물의 감정이 묻어나는 아주 생동감이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유화 물감이 굳기 전에 재빠르게 붓을 놀려서 아주 화면에 생동감과 역동감을 주는 화가로도 유명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디테일보다는 표현력을 중시하는 모습이 잘 엿보입니다. 유화라는 새로운 기법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초상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파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19세기 중반경에 있었던 사진의 발명일 것입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초상화가들은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에 본인들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는데요. 사진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초상화가만큼 공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대상을 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등장은 초상화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처럼도 보였지만 사실 그 뒤로 초상화가 전개해 나간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제 뒤로 초창기 사진 작품 2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루이스 캐럴이 찍은 앨리스의 사진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진 속의 소녀 또한 그 소설의 모델이 되었던 앨리스 리들이라는 인물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소설가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자이기도 했고요. 아주 유명한 아마추어 사진가이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의 초창기부터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진작가였는데요. 이렇게 앨리스 리드를 모델로 하는 초창기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캐럴의 이런 시도들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또 찍힌 앵거스 맥빈의 사진에서도 그 영향력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캐럴의 시도들은 20세기 전반 초현실주의 양식에 기반을 둔 사진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드리 헵번의 사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긴 한데요. 그 배경이 다소 기괴해 보이시죠? 바로 초현실주의적인 배경, 미니어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의 모습과 고대의 어떤 미니어처 장식을 합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광고 사진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신선한 얼굴을 찾아오라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서 오드리 헵번이라는 시인을 눈여겨보고 있던 작가 앵거스 맥빈이 오드리 헵번에게 이 작품 촬영 제안을 했고, 오드리 헵번은 이 촬영에 임한 뒤 광고가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진의 등장은 분명 초상화라는 장르에 있어서 아주 새롭고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초상화가들은 더 이상 대상을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대상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한 입체주의적인 작품에서부터 지금 제 뒤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히 변화하는 컨셉을 가진 초상화까지 우리의 상상과 인식을 뛰어넘는 초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영국의 개념 미술가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동대문 DDP를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입니다. 하디드는 늘 변화를 꾀하고 정형적인 틀을 거부했던 작품을 해왔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LCD 화면을 캔버스로 삼고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하디드의 모습을 안에는 영원히 변화하는 색깔로 채워넣은 그림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무작위로 색깔이 선택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같은 색깔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평생 변화를 꾀하고 새로움을 추구했던 자하 하디드에게 이 영원히 변화하는 초상화라는 컨셉은 정말 꼭 맞는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주제인 5부에서는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초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요?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작품에 투영된 가치나 신념 가치,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상화는 대상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상화는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이고 매우 객관적인 그림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사실 초상화는 그 어떤 그림보다도 주관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림의 주인공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일상처럼 찍고 즐기는 셀피와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와도 닮아 있습니다. 특히 화가의 자화상의 경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시각 이미지로서 초상화의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생존자로서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유바 술레이만 디알로라는 인물의 초상화입니다. 원래 세네갈 출신의 아주 부유한 무슬림 성직자 집안의 아들이었던 그는 노예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느 날 그 스스로가 노예로 잡혀서 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3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런던에 오게 된 디알로는 그의 높은 교육 수준과 독실한 신앙심에 힘입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가 노예 신분을 벗던 해에 그려진 그림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흑인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윌리엄 호어라는 화가는 당대를 대표하는 초상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디알로는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고민의 결과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는 서아프리카인으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의 전통 의상을 택해서 입었고, 목에는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붉은 코란을 걸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후 영국 사회에서 서아프리카인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초상화는 인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포착해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비어트리스 포터의 초상화입니다. 포터는 우리에게 피터 레빗 이야기라는 동화 시리즈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흔히 작가의 초상화라고 하면 무언가 서재 같은 곳을 배경으로 책이나 펜 같은 소품과 함께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포터는 아주 커다란 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푸르른 자연을 벗삼아 서 있습니다. 사실 포터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자연물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요. 본인을 대표하는 직업인 아동문학 작가로서의 정체성보다도 이렇게 자연보호에 앞장섰던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등장인물의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포터가 허드윅 양 품종 심사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에 헌신했던 삶을 반영하듯이 사후에 그녀가 살았던 지역의 광대한 땅을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화가의 자화상은 초상화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며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누구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금 뒤에 보시는 작품은 영국을 대표하는 초상화가 안토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루벤스의 제자로서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이후 영국에 건너와 찰스 1세의 수석 화가가 되면서 영국의 회화사의 앞날을 바꿔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반다이크가 남긴 7점의 자화상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죽기 1년 전인 거의 만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만큼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작가는 어떤 붓이나 캔버스를 들고 있지 않아서 화가라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른쪽 팔의 각도를 살짝 보면 무언가 붓을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암시합니다. 작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빛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매우 화려하고 섬세한데요. 안토니 반다이크 자신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안토니 반다이크의 자화상에 이어서 감상하실 작품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작품인데요. 거의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데이비드 호크니 특유의 산뜻한 컬러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호크니는 한때 매일 한 점의 초상화를 그렸을 정도로 초상화에 몰두하던 화가였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아이패드로 초상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05년도에 그려진 작품으로
호크니의 오랜 친구이자 큐레이터인 찰스 데어 샤프트와 함께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서 호크니는 본인을 꾸미거나 우아한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바로 화가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그려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 속에 교차하는 삼자간의 시선, 즉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과 그림 안에서 모델을 바라보며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 호크니의 시선, 그리고 그림 너머에 있는 찰스 데어 샤이프스의 시선까지 삼자간의 시선의 구도가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그레이슨 페리의 시간의 지도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놀랍게도 화가의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사실 자화상 또는 초상화라고 하면 당연히 인물의 얼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작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의 형태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레이슨 페리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성곽과도 같은 모습을 자아의 경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 주변을 흐르는 강의 이름은 바로 상상력과 영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길과 지형 지물에는 여러 가지 글씨들이 쓰여 있는데요. 이 내용은 화가가 겪었던 인생에서의 중요한 일들이나 중요한 영향을 받았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작가의 자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요소들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전시장에서 보신다면 중앙에 그려진 광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모습의 작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레이슨 페리의 이 작품은 초상화라는 것이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형태도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전시를 감상하는 데 어떤 정해진 답이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의 경우는 초상화를 감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시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나씩은 간직하게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가 끝나기 전에 전시장에 오셔서 더 많은 작품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